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잎사귀가 햇살에 반짝이는 참으로 평온한 주말 오후였죠. 하지만 그 평온은 제 사위놈, 전지훈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놈은 오자마자 소파에 보란듯이 드러눕더군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집안을 휙 둘러보는데 그 눈빛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집도 이제 연식이 꽤 돼서 그런가 우풍이 여전하네요. 수진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이러다 집값 더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실 때 됐다고요. 이 집은 제 아내와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터전이고 제 딸 수진이를 곱게 키워낸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고 놈은 마치 오래돼서 버려야 할 물건 취급하듯 말을 내뱉었죠. 저는 못 들은 척 들고 있던 신문을 넘겼습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제 그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위놈은 혀를 차는 소리를 내더니 외손주 은준이를 불렀습니다. 은준아, 이리 와서 할아버지랑 놀아드려라. 아빠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올해 7살인 은준이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이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잦았죠. 아이는 제게 오라는 아빠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거실 한복판에서 최신형 태블릿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은준, 아빠 말 안 들려? 할아버지 심심하시다잖아. 사위놈의 짜증 섞인 고함에 은준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신문을 접고 아이를 맞으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게 오자마자 제가 보고 있던 신문을 휙 잡아채 구겨버렸어요. 할아버지, 이런 거 그만 좀 봐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이의 장난이려니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준이 하랩이랑 놀고 싶어서 그랬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멍청해서 돈 못 벌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이런 종이 쪼가리 본다고 돈이 나와요? 우리 아빠처럼 똑똑해야 돈 많이 버는 거라고요. 아이의 맑은 눈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뱉어내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딸 수진이의 손이 멈칫하는 게 보였고 소파에 누워있던 사위놈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눕더군요. 저는 구겨진 신문을 든 채로 잠시 은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저를 경멸하던 사위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죠. 은준아, 할애비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어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아주 못된 행동이란다.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평생 자식에게조차 회초리 한 번 든 적 없었지만 이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돌아 누워 있던 사위놈이 벌떡 일어나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놈의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놈은 제 바로 앞에 서서 제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라도 잡아챌 듯 위협적으로 손을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애한테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요. 애들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고 솔직한 죄밖에 없다고요. 자기가 못나서 무시당하는 걸 왜 애한테 화풀이하고 그러십니까? 대기 시대에 뒤처져서 돈 못 버는 게 팩트지. 그럼 거짓말이라도 가르칩니까?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자식을 키우고 제 몫을 다하며 떳떳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한마디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제 멱살을 잡은 손의 힘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말들이 더 아프고 분했습니다. 부엌에 서 있던 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여보, 그만해. 아빠한테 왜 그래? 라며 울먹이기만 할 뿐 놈을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멱살을 잡은 사위놈의 손목을 상상 이상의 힘으로 잡아챘습니다. 놀라더군요. 평생 힘 한 번 안 쓸 것 같던 늙은 장인의 악력의 놈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저는 놈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천둥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이 행패를 부려. 여기가 니들 멋대로 와서 늙은이 무시하고 능멸해도 되는 곳인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제 목소리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기세에 사위놈도 딸도 심지어 겁없이 날뛰던 은준이마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분이 안 풀리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렸지만 차마 더는 대들지 못했습니다. 놈은 제 눈에서 평소에 어수룩한 늙은이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이겠죠. 두고 봅시다. 장인어른이라고 더는 안 참습니다. 놈은 비겁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은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울면서 제게 다가와 아빠 미안해. 제발 화 풀어. 응. 하고 매달렸지만 제 눈은 이미 딸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죠. 너도 가거라.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편들고 제 아비가 수모를 당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너도 내 자식 아니다. 어서 저놈 따라 나가. 제 단호한 말에 딸은 결국 통곡하며 남편과 아들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죠. 분노로 떨리던 몸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가지를 잘라낸 겁니다. 이제부터 이 전쟁은 시작된 것이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지기 용산서 강력반에서 이름 날리던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형 씨, 나 임지철이요. 오랜만이지. 다름이 아니라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야겠소. 내 사위 전지훈이라는 놈이요. 아주 샅샅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봐 주시오. 수화기 너머 박 반장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판은 새로 짜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은 저 임지철이 짜는 판이 될 겁니다. 딸내 가족이 쫓겨나듯 사라진 집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현관문만 바라보았죠.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허탈함과 함께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제 멱살을 잡던 사위놈의 오만한 얼굴, 제 아비의 수모를 외면하던 딸의 겁먹은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는 멍청해서 돈 못 벌잖아요 라던 어린 손주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환부였죠. 이대로 두면 온몸으로 독이 퍼져 제 가문 전체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반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썼던 낡은 금전 출납부와 수첩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굳은 일만 한 촌노인 줄 알지만 그건 제 반쪽만 아는 소리입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장사를 수십 년 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착같고 약삭빠른 장사치들이 모인다는 남대문 시장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보는 눈보다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키워야 살아남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독사라 불렸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상대의 눈빛만 봐도 그 속의 거짓과 탐욕을 꿰뚫어 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저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을 상대했던 저만의 방식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코를 만지는 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려운 단어를 섞어 쓰는 자는 실속이 없는 빈 깡통일 확률이 높다 등등.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있는 저만의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사위놈 전지훈. 그놈은 어떤 부류일까? 저는 놈의 행동과 말투를 하나하나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 하지만 그 안에는 늘 타인에 대한 존중이 아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늘 최신형, 최고급만 고집했지만 정작 그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전형적인 속 빈강정 타입이었어요. 이런 부류는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약해 보이는 자는 철저히 짓밟는 특징이 있죠. 저를 만만하게 봤기에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사위놈이 제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비로서 딸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장기도 두었죠.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군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은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이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용서해줘, 아빠. 딸의 눈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용서하고 받아주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었죠. 일어나거라. 네가 정말 미안했다면 그날 그놈의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내 앞에 섰어야지. 이제 와서 우는 건 무슨 신보냐. 제 차가운 말에 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딸은 겨우 눈물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그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빠, 실은 그이가 요즘 아주 중요한 사업을 시작했어. 정말 좋은 기회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아빠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걸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실소했습니다. 제 아비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놈이 이제는 제 재산에까지 손을 뻗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딸은 그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말을 하러 여기까지 온 것이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금방 갚을 수 있대. 이번에 만난 사업 파트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 강민혁 대표라고 이쪽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실력자래.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이번 사업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럼 아빠 상가도 바로 빼고 아빠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드릴 수 있다고 그이가. 강민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그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위놈이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구는 데에는 저 강민혁이라는 작자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딸의 이야기 속 강민혁은 거의 신적인 존재더군요. 미국 명문대 출신에 손때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마이더스의 손.
듣기만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며 초조해했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제 딸이지만 참으로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웠어요. 저런 허황된 말에 속아 제 아비에게 돈줄 노릇을 시키러 오다니. 하지만 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제 대답에 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정말 아빠,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허락하는 게 아니다. 조건을 거는 게지. 조건? 무슨 조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나도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 내 평생 모은 재산이 담보로 잡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업 설명도 들어봐야 도장을 찍어주든 말든 할 게 아니냐. 네 서방이랑 그 강 대표라는 사람,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제 말에 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고집불통 늙으니 뭘 안다고 직접 만나기까지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담보가 아쉬우니 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딸은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 잘난 강민혁이라는 놈이 진짜 호랑이인지 아니면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인지 이 임지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마. 그날 밤 박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놈의 뒷조사 결과였죠. 내용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놈은 그동안 주식과 코인 투자로 몇 번 재미를 보긴 했지만 최근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빚까지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그 모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업의 중심에 강민혁이 있었습니다. 박 반장의 말에 따르면 강민혁은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나타난 신흥 부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경력은 베일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반장에게 강민혁이라는 자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고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배우들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죠. 남은 것은 이 연극의 감독인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제 옷차림까지 신경 쓰더군요. 아빠, 너무 허름하게 입고 나오지 마. 그이 체면도 있고 하니까. 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여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촌스러운 장인어른 때문에 자기 남편이 창피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일부러 더 낡고 빛바랜 잿빛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에 시장에서 10,000원 주고 산 낡은 운동화까지 챙겨 신었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최대한 낮추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위놈 전지훈이와 딸 수진이가 먼저 와서 앉아 있더군요. 사위놈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표정을 바꾸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제가 좋은 옷이라도 한 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말은 저렇게 하지만 눈빛은 거짓골을 하고 와서 쪽팔리게 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별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강민혁이었죠. 과연 제 딸과 사위가 그토록 침이 마르게 칭찬할 만한 외모였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몸에 딱 맞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지훈이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놈은 제 앞에 공손히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글로리 투자 대표이사 강민혁. 이름 위에 박힌 금박이 번쩍이는 아주 그럴듯한 명함이었죠.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구먼. 그래서 우리 사위랑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저는 일부러 어수룩한 시골 노인 말투를 썼습니다. 제 말투와 옷차림을 본 강민혁의 눈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놈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고는 막힘없이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들여와 유통하는 사업이라는데 무슨 전문 용어를 잔뜩 섞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 딸과 사위는 저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놈의 현란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죠. 저는 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오로지 놈의 얼굴과 몸짓, 눈빛만을 관찰했습니다. 놈은 말을 하면서 테이블 아래로 다리를 떠는 미세한 버릇이 있었어요. 보통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또 제가 무심코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신기술이라는 게 고장은 잘 안 나는 거예요? 고장 나면 누가 고쳐주는데? 같은 실질적인 질문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더 화려한 미사역으로 본질을 흐리더군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놈의 손이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잠깐 스친 놈의 손은 곱상한 얼굴과는 달리 아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비싼 시계와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그 손은 사무실에서 서류나 만지던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험한 일을 했던 사람의 손이었죠.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다는 놈의 이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놈 틀림없이 사기꾼이다. 제 평생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시장 바닥에는 저런 족속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을 홀리고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신기루 같은 사업 계획으로 투자금만 가로채 달아나는 놈들. 저는 강민혁에게서 바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사위놈이 의기양양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떠십니까? 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믿음이 가시죠? 이래도 이 사업이 걱정되십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좋은 사업 같구먼. 내가 늙은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건 알겠네. 제 대답에 사위와 딸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강민혁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세 사람 모두 제가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저는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수진아, 아빠가 보기엔 저 강 대표라는 사람 어딘가 미심쩍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사업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충고의 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빠, 제발요. 아빠의 그 낡은 시장 경험으로 사람 좀 판단하지 마세요. 강 대표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사기꾼이라니요. 아빠는 그냥 지훈 씨가 아빠보다 잘 나가는 게 질투 나시는 거죠? 그렇죠? 딸의 입에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진심이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돌아오다니.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테니 내 방식대로 너희를 지켜줄 수밖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박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형 씨, 강민혁이라는 놈 말이오. 아마 본명이 아닐 거요. 20대 시절에 손을 쓰는 험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출신은 아마 시장 근처일 거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파봐 주시오. 제 말에 박 반장은 의아해했지만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읽었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놈과 강민혁은 저를 돈줄에 눈이 먼 어수룩한 늙은이로 보고 있을 테고 저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 덫을 놓을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람 보는 눈을 잃어버린 제 딸과 오만함에 빠져 파멸로 달려가는 사위를 구해내기 위한 제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사위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아버님, 그날 강 대표님 만나 뵙고 오셨는데 도장은 언제쯤 찍어주실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투자금이 들어와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뭘 그리 서두르나. 큰돈이 오가는 일인데 신중해야지. 내가 서류 같은 건 까막눈이라 며칠 더 들여다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네. 수화기 너머로 사위놈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조급해지는 쪽은 놈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조급함을 이용해 제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받아도 엉뚱한 소리를 하며 놈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 텃밭에 심은 고추가 아주 실하게 열렸어.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면 사위놈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결국 사위놈이 딸과 함께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죠. 비싼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제 앞에 넙죽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헛구역질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놈의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말했죠. 사위와 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 내 도장을 찍어주마. 니들 말대로 이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라면 이 늙은이가 힘을 보태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꾸러미를 들고 나왔죠. 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통장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사위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 전 재산이다. 어차피 늙은이가 쥐고 있어봐야 똥밖에 더 되겠냐. 이왕 도와주는 거 화끈하게 밀어주마. 이 돈까지 전부 그 사업에 투자하겠다. 제 폭탄 선언에 사위와 딸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상가 건물 담보나 겨우 얻어낼 줄 알았는데 제 전 재산까지 굴러들어오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사위놈은 거의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몇 배, 몇십 배로 불려서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놈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잡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죠. 대신 조건이 있다. 네, 아버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투자금은 내 이름으로 들어간다. 둘째, 나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겠으니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자금 흐름, 진행 상황 보고서를 나에게도 똑같이 한 부씩 보내줘야 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겠냐. 제 조건을 들은 사위는 잠시 멈칫하더군요.
하지만 곧 어차피 서류를 봐도 까막눈인 늙은이가 뭘 알겠나라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버님 돈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아셔야죠. 제가 강 대표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모든 서류를 아버님 댁으로 꼬박꼬박 보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놈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문 것이죠. 놈들은 제가 그저 불안감에 떠는 귀찮지만 돈 많은 늙은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 보고 조항이 훗날 놈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테죠. 그렇게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사위와 강민혁이 내민 수많은 서류에 기꺼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놈들은 제 상가 건물과 전 재산을 손에 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너희가 웃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날 밤 제 집으로 첫 번째 서류 뭉치가 배달되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사본과 초기 자금 집행 내역서였죠.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어수룩한 시골 늙은이였지만 밤이 되자 저는 다시 남대문 시장의 독사 임지철로 돌아왔습니다. 서류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수만 장의 계약서와 장부를 들여다본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저는 서류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본사의 기술 이전료로 송금되었다는 금액의 날짜와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잘한 비용 처리 내역 중에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곳의 이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흔적들이었죠. 저는 그 부분들을 붉은 펜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죠. 박형 씨, 나요. 이제부터 내가 불러주는 회사 이름 몇 개를 좀 알아봐 주시오. 아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소. 수화기 너머로 박 반장의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임 사장님. 그걸 어떻게 벌써.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지훈, 강민혁. 너희는 지금쯤 내 돈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성공을 축하하고 있겠지. 하지만 너희는 모를 것이다. 너희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너희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게임의 판은 이미 내가 장악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저 어리석은 것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제 딸과 손주를 구해내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과 강민혁은 저를 완전히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물주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어요. 제게는 꼬박꼬박 서류가 배달되어 왔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이 갈수록 부실하고 허술해졌습니다. 아마 이 늙은이가 읽어보면 얼마나 읽겠어 하는 오만함 때문이었겠죠. 놈들의 그 오만함이 바로 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계심을 더욱 무너뜨리기 위해 작전을 하나 실행하기로 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사위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어수룩하고 불안에 떠는 목소리를 연기했죠. 전서방, 나일세. 바쁜가? 아버님. 웬일이십니까?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보내준 서류를 내가 며칠 밤낮으로 들여다봤는데 말이야.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서 말이지. 허허. 내가 까막눈이라 근데 말이야. 여기 보니까 어떤 숫자는 빨간색이고 어떤 숫자는 까만색인데 이거 왜 그런 게요?
빨간색은 뭔가 안 좋은 뜻인가? 돈을 까먹었다는 소리요? 제 질문을 들은 사위놈이 기가 차다는 듯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하하,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건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서 수익은 빨간색, 비용은 까만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그러실 줄 알고 그냥 신경 끄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버님은 그냥 연말에 배당금 두둑하게 받으실 생각이나 하고 계세요. 아셨죠? 놈의 목소리에는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듯한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순진한 늙은이처럼 대답했죠. 아, 그런 것이구먼. 허허,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역시 전문가는 달라. 알겠네. 바쁜데 미안하게 됐소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놈은 제게 1%의 의심도 품지 않을 겁니다. 그저 골치 아프지만 돈 많은 늙은이 정도로만 생각하겠죠. 이런 사소한 연기 하나하나가 쌓여 놈들을 완벽한 방심의 상태로 이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다리던 박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꽤나 흥분되어 있었죠. 임 사장님. 역시 사장님 감이 맞았습니다. 불러주신 회사들 전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전부 텅 빈 사무실이거나 아예 상관없는 가게들이더군요.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수십 년 시장 바닥에서 구른 짬밥이 어디 가겠소. 그보다 강민혁이라는 놈, 다른 건 나온 게 없소. 그게 말입니다. 아직 꼬리는 안 잡혔는데 수법이 아주 비슷한 사기 사건이 2년 전에 부산에서 하나 있었더군요. 그때도 해외 신기술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범인은 결국 돈만 챙겨서 증발해버렸답니다. 피해자들만 수십 명이고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시나 이놈은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저는 박 반장에게 부산 사건의 피해자들을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모든 조각이 하나씩 제자리로 맞춰지고 있었죠. 며칠 뒤 딸 수진이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죠.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게는 안마 의자가 그려진 두꺼운 카탈로그를 내밀더군요. 아빠, 이거 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래. 내가 하나 사줄게. 우리 아빠, 이제 소파에 앉아서 힘들게 TV 보지 말고 편하게 안마 받으면서 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걸 다 사주냐? 무슨 바람은? 그냥 딸이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지. 그이가 이번에 사업 초기 수익금이 좀 들어왔다고 나 쓰라고 돈을 꽤 줬거든. 역시 우리 남편이야. 통도 크지. 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돈이 저렇게 딸의 사치품과 쓸데없는 물건으로 변해가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눈을 보며 물었죠. 그래, 전 서방이 잘해주냐? 그럼. 요즘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맨날 나보고 수진아, 너가 복덩이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님 같은 투자자를 만났겠냐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니까. 돈 때문이 아니고. 제 무심한 한마디에 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빠, 또 그런다.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삐딱하게 봐? 그이가 아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아빠는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역시나. 제 딸은 이미 탐욕이라는 독에 깊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의 달콤함에 취해 그 돈의 출처나 남편의 인성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더 이상 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딸이 돌아가고 저는 딸이 주고 간 안마 의자 카탈로그를 말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저런 안락한 의자보다 제게는 지금 딱딱한 책상 의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놈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서류 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놈들이 보내온 새로운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놈들의 발목을 잡을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 배달된 서류 뭉치는 처음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사위놈과 강민혁은 제가 이 서류들을 그저 장식품처럼 쌓아두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글자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오만함은 서류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았더군요.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업무 추진비라는 항목으로 처리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접대라는 명목으로 첨부된 영수증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발행된 것이었는데 결제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세상 어느 바이어가 새벽 3시에 식사를 하며 계약을 논한단 말입니까? 필시 저희 돈으로 저희 몰래 유흥을 즐긴 것이 틀림없었죠. 또 다른 영수증은 시제품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제주도 출장이라며 첨부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발행된 곳은 연구소가 아닌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골프 클럽과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죠.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은 저를 완벽한 봉이자 눈뜬 장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 영수증들을 따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훗날 놈들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공개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테니까요. 며칠 뒤 딸이 은준이를 제게 잠시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백화점에 쇼핑을 간다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섰죠. 거실에는 저와 은준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은준이는 여전히 제게 쌀쌀맞게 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준아, 하랩이랑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 재미있는 거? 뭔데요? 로봇 사줄 거예요? 로봇보다 더 재미있는 거지. 이리 와보렴. 저는 아이를 데리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종삽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죠. 자, 이걸로 여기 땅을 한번 파보렴. 아주 조심스럽게, 깊숙하게 말이야. 은준이는 흙 묻는 게 싫다며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이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땅속에서 동글동글한 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땅에서 돌멩이가 나와요. 허허, 돌멩이가 아니라 감자란다. 은준이가 먹는 과자도 이걸로 만드는 게지. 하레비가 봄에 작은 감자 한 알을 심었는데 이렇게 많은 아기 감자들을 만들어낸 게야. 저는 아이와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가며 감자를 캤습니다. 아이는 처음 해보는 흙장난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저희는 캔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고 맛있게 쪄 먹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캔 감자라 그런지 은준이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감자를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감자를 먹으며 저는 무심한 척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준아, 유치원에서 요즘은 뭘 배우니? 영어랑 숫자랑 노래랑 그리고 아빠가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죠. 은준아, 돈은 아주 중요하단다.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이 감자처럼 말이지. 돈으로는 진짜 맛있는 감자를 살 수는 있지만 이 감자를 캐면서 은준이가 느꼈던 재미있고 신기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그리고 말이야, 이 감자 하나를 키우려면 봄부터 여름까지 할애비가 매일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김을 매줘야 한단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이라야 진짜 네 돈이 되는 거란다. 아빠처럼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단다. 제 말이 어려웠는지 은준이는 그저 눈만 껌뻑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기를 바랐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아빠의 말과 정성과 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말 사이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날 오후 저는 예고 없이 사위놈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텃밭에서 캔 감자를 한 바구니 싸들고 손주와 사위에게 간식을 가져다주는 인정 많은 장인 행세를 할 작정이었죠. 박 반장을 통해 알아낸 사무실 주소는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한 제 트럭을 몰고 그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글로리 투자라는 금색 명패가 아주 그럴듯하게 붙어 있었죠. 하지만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아주 넓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일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책상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안쪽 대표실에서 사위와 강민혁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들어섰습니다. 전서방, 있는가? 내가 우리 강 대표님이랑 먹으려고 감자를 좀 쪄왔네. 제 목소리에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고 사위놈과 강민혁이 화들짝 놀란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놈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아버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오시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허허, 뭘 그리 놀라나. 장인어른이 사위 사무실에 간식 좀 사오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런데 회사가 아주 으리으리하구먼. 근데 직원들은 다 어디 갔나? 점심시간인가? 제 질문에 강민혁이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아, 저희는 소수 정예로 일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라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하하.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저는 모르는 척 감자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당황한 틈을 타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척하며 대표실 안을 곁눈질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강민혁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위에는 제가 투자한 사업 계획서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의 사업 계획서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놈은 제 사위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 계획서들의 이름을 제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때 강민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놈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등을 돌리고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더군요. 아, 김 사장. 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 지금 안 들어오면 네 자리 없어. 줄 선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를 윽박지르는 거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사위에게 감자나 먹으라며 권했어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놈들의 완벽했던 연극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파고들어 놈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무실 급습 이후 저는 놈들을 더욱 압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더 조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했죠. 저는 박 반장에게 연락해 제가 사무실에서 곁눈질로 보았던 다른 사업 계획서들의 이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이 힘을 합칠 때 그 힘은 몇 배로 커지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박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죠. 임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강민혁, 그놈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전부 알아냈습니다. 박 반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혁의 본명은 강철수. 고아원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며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전과자였습니다. 출소 후에는 신분을 세탁하고 부유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의 등을 쳐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박 반장은 2년 전 부산에서 강철수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식당까지 잃었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었죠. 박 반장이 알려준 주소는 부산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허름한 트럭을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에 도착하니 희망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쉰을 간 넘겼을 법한 여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맞았습니다. 2년 전의 충격으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가장 저렴한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강철수라는 놈을 아십니까? 제 한마디에 여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죠. 저는 박 반장의 소개로 찾아온 임지철이라고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꽤 큰 규모의 돼지국밥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딸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철수가 손님으로 찾아왔다고 했죠. 그는 자신을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식당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외모와 현란한 말솜씨에 평생 장사만 알고 살았던 순박한 여인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놈 말만 믿고 가게랑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평생 모은 돈을 전부 그놈한테 갖다 바쳤지에. 곧 미국에서 큰 투자금이 들어온다. 본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에. 그런데 어느 날 그놈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라에. 전화기도 꺼져 있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고. 그때 알았지에.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여인은 결국 식당도 집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충격으로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이곳 경기도 변두리까지 흘러들어와 작은 식당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구한 사연을 듣는 내내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만약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제 딸 수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놈을 잡을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에. 경찰에도 신고해봤지만 그놈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신분 세탁하고 잘 살고 있을 거라에. 돈 없고 백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놈을 이기겠어에.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저 역시 그놈에게 제 전 재산을 미끼로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놈이 제 사위와 함께 벌이는 사기 행각의 모든 증거를 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모님,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사모님의 증언이 그놈의 가면을 벗길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제 눈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여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아주이소. 내 한을 풀어주이소.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한은 곧 저의 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에게서 얻은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강철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대포 통장 번호와 자금 세탁 방식 등 그녀가 기억하는 모든 조각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 뭉치와 맞춰지면서 거대한 사기극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서류상의 유령 회사들로 돈을 옮겨 자금의 출처를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결국 자신들의 비밀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제가 투자한 돈 역시 이미 상당 부분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남은 것은 놈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중 앞에 심판받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저는 놈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무대를 선물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작정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놈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한껏 상기된 목소리의 사위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투자자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의 비전을 발표하는 투자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설명회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저희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투자 설명회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개미 투자자들의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고 도망치려는 속셈이었겠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겉으로는 기쁜 척 연기했습니다. 오, 그런가. 장하네, 전서방.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나도 가봐도 되나? 물론입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저희 회사의 1호 투자자이자 가장 큰 어르신이신데요.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맨 앞자리 제일 좋은 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저 전지훈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놈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뽐내거라. 네가 올라갈 무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 저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데이는 그렇게 정해졌죠. 투자 설명회를 이틀 앞둔 날, 저는 딸 수진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쩌면 제 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어릴 적 딸과 함께 자주 가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남편의 성공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도 봤지? 그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 우리 은준이도 기죽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게 됐어. 다 아빠가 도와준 덕분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딸의 눈을 보며 말했죠. 수진아. 응, 아빠. 이틀 뒤에 열리는 그 투자 설명회 말이다. 그날은 네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산산조각 나는 날이 될 게다. 제 비장한 목소리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를 해? 아빠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부른 거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너는 네 아비의 편에 서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네가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편에 선다면 그날로 너와 나는 부녀의 연을 끊는 날이 될 게다. 똑똑히 알아듣거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다. 저는 제 평생 딸에게 해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아직도 망설임과 의심을 읽었습니다.
제 딸은 끝까지 제 믿음에 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조용히 찻값을 계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주었으니 선택은 이제 온전히 딸의 몫이었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저는 박 반장과 희망식당의 여사장님을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마지막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박 반장은 강철수의 범죄 기록과 출입국 기록 등 법적인 증거들을 모두 확보해 두었고, 여사장님은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카메라 앞에서 증언하여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놈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사업 계획 발표 자료에 맞서 저희만의 진실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강민혁, 아니 강철수의 뻔뻔한 얼굴 사진을 띄우고, 다음 장에는 그의 화려한 전과 기록을,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증언 영상을 담았습니다. 놈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와 그 이면에 숨겨진 시커먼 진실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료가 담긴 USB를 손에 쥐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나 증오보다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눌렀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어둠이 걷히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어떤 이에게는 영광의 아침이,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아침이 되겠죠. 저는 제 평생의 지혜와 경험을 모두 걸고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장롱에서 가장 깨끗하지만 가장 낡은 제 아내와 처음 맞췄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제 평생의 정직함과 땀이 배어있는 갑옷 같은 옷이었죠. 화려한 놈들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제 초라한 행색은 오히려 그들의 허영과 탐욕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곳은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저를 맞더군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탐욕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쉬운 돈, 빠른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제 이름이 적힌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맨 앞자리,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중앙이었습니다. 사위놈이 저를 과시용으로 앉혀놓은 자리였죠. 잠시 후 제 딸 수진이와 사위 전지훈이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딸은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사위놈은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 빗어 넘기고는 의기양양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더군요. 제게 다가온 사위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제 사람 보내서 양복 한 벌 넣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또 그 낡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저까지 없어 보이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 옷이 내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가장 편하다. 니들 눈에 없어 보이는 건 내 옷 때문이 아니라 니들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이겠지. 제 차가운 말에 사위놈의 얼굴이 굳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딸 수진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저는 딸에게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경고를 무시한 딸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었으니까요. 행사장 한쪽 구석,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박 반장과 희망식당의 여사장님이 손님인 척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짧게 눈빛을 교환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행사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었습니다.
사회자의 과장된 소개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강민혁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완벽한 쇼맨이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제스처, 사람을 빨아들이는 듯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꿀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시대의 낡은 산업이 저물고 새로운 기술의 여명이 밝아오는 지금, 저희 글로리 투자는 여러분을 부의 고속도로로 안내할 가장 확실한 티켓이 될 것입니다. 강민혁은 온갖 그럴듯한 용어들을 섞어가며 허황된 미래를 그려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혁신적인 시너지, 기하급수적인 부의 증대.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최면에 걸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눈앞에 금은보화가 쏟아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두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위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 저의 동반자, 천재적인 안목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전지훈 부사장을 소개합니다. 강민혁의 소개에 사위놈이 쫙 빼입은 양복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에 한껏 도취된 놈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저의 비전을 처음부터 믿고 지지해 주신 한 분께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의 장인어른이자 저희 회사의 초석을 다져주신 1호 투자자 임지철 아버님이십니다. 사위놈이 저를 향해 손을 뻗자 모든 사람의 시선과 조명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운 좋게 대박을 잡은 촌노 정도로 여기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위놈은 저를 이용해 자신의 성공 스토리의 효심과 겸손이라는 포장지를 더 씌우고 싶었던 것이겠죠. 참으로 역겨운 연극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 반대편에 서 있는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제 눈은 오직 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딸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무거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죠.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아비에게 돌아오너라. 제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내 시선을 피하며 친구들 뒤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제 딸은 스스로 구원의 손길을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화려하고 역겨운 가면무도회를 끝장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무대 위에서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퍼포먼스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최고조에 달했고 사위놈과 강민혁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발표가 끝나고 사회자가 열띤 목소리로 투자 계약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이 계약서를 들고 투자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대박의 꿈에 부풀어 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의 사위놈과 강민혁은 서로를 쳐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사회자가 계약서 서명을 유도하며 말을 끝맺으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사회자는 잠시 당황했고 무대 위의 사위놈은 저 늙은이가 또 왜 저러나 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쏠린 상황이라 저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아, 네. 맨 앞줄에 계신 어르신,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사회자가 마지못해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힘겹게 일어나는 늙은이처럼 보이기 위해 약간의 연기도 섞었죠. 제 초라한 행색과 어수룩한 행동에 몇몇 사람들은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순진하고 멍청하게 들릴 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내가 이런 좋은 자리는 처음이라. 다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늙은이라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말이지.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소? 제 말에 강민혁이 무대 앞으로 나서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편하게 뭐든지 여쭤보십시오. 저희 사업에 초석을 놓아주신 분의 질문이신데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려야죠. 놈은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자신을 속 깊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업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저를 귀찮은 벌레 보듯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 그동안 놈들이 제게 보내온 보고서들이었죠. 중 하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독일에 R&D 센터를 짓는다고 큰 돈이 나갔구먼. 아주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돈이 송금된 날짜에 첨부된 영수증을 보니까 독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이거 내가 잘못 본 게요? 독일에도 제주도라는 도시가 있는가? 제 질문이 끝나는 순간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과 열기가 거짓말처럼 바늘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한 정적이 흘렀죠. 무대 위에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위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와 강민혁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강민혁은 역시 노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크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하. 아버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건 아마 저희 직원이 서류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주도에도 대규모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요. 아마 영수증이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까지 잡아내시는 아버님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하하. 놈은 사소한 실수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이미 의심의 빛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놈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허허,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구먼. 그럼 이건 어떤가?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알파테크, 블루솔루션 같은 여러 협력 업체에 기술 자문료로 매달 꽤 큰 돈이 뭉텅뭉텅 나가고 있는데 내가 궁금해서 이 회사들을 좀 알아봤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이 회사들은 눈에 안 보이는 유령들이 일하는 회사인가? 이번에는 강민혁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죠. 사위놈은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놈이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제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제 어수룩한 노인 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대문 시장의 독사 임지철의 목소리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전서방, 너는 조용히 하게. 그리고 강민혁 대표라고 했던가?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강철수 아닌가? 제 입에서 강철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철수? 그게 누구야? 라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놈에게 대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장 한 구석에 앉아있던 박 반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행사장 뒤편의 오퍼레이터실에 있던 박 반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띄워져 있던 장밋빛 사업 계획 PPT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사회자와 사위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스크린에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20대 시절의 젊은 강민혁, 아니 강철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찍은 날짜와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흑백 머그샷이었죠. 그의 이름 강철수 아래로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 그의 화려한 전과 기록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저게 뭐야? 사기꾼이었어. 전과자였잖아. 그랜드 볼룸 안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기된 얼굴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죠. 무대 위의 강철수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사위놈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마치 혼이라도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희망식당 여사장님의 얼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강철수에게 어떻게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남편까지 잃었는지,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놈은 악마입니다. 사람의 희망을 파먹고 사는 악마라에.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해주이소. 여사장님의 절규 섞인 호소가 끝나자 스크린에는 강철수가 그동안 사용했던 대포 통장의 거래 내역과 유령 회사들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투자금들이 어떻게 해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 명품 시계와 슈퍼카, 그리고 유흥비로 사라져 갔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돈의 흐름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죠.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참았던 투자자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들아, 내 돈 내놔. 경찰 불러. 당장 저놈들 잡아 넣어. 사람들이 무대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철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무대 뒤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어느새 다가와 있던 박 반장과 그의 동료 형사들이었습니다. 강철수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박 반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저항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임지철, 이 늙은 여우 같은 자식.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놈의 추악한 발악을 뒤로하고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사위놈 전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놈은 눈에 초점도 없이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광경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완벽한 동업자가 희대의 사기꾼이었으며 자신은 그 사기꾼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놈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전서방, 이제 알겠는가? 너는 똑똑한 게 아니라 그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멍청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멍청해서 돈을 못 버는 늙은이가 아니라 너 같은 멍청이에게서 내 딸과 내 재산을 지켜낼 만큼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제 말에 사위놈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의 눈물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더 이상 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아수라장을 수습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통쾌한 심판의 끝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강철수는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고, 투자자들은 당장 돈을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르며 사방으로 몰려다녔습니다. 그 중심에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사위 전지훈과 하객석 한쪽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오열하고 있는 제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안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는지 아수라장 갔던 행사장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모였죠. 여러분들의 돈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과 상가 건물까지 저 사기꾼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말에 장내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모든 사기 행각의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왔고, 오늘 경찰과 함께 이놈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여기 계신 용산서 박춘배 팀장님께서 여러분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남은 자산을 동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성을 찾고 질서에 따라 박 팀장님의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단상 아래에 있던 박 반장을 가리켰습니다. 박 반장은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셔먼 끄덕여 보이고는 확성기를 들고 투자자들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와 경찰의 등장에 흥분했던 투자자들은 점차 이성을 되찾고 박 반장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서기 시작했죠. 아수라장 갔던 혼돈에 서서히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위놈에게로 향했습니다. 놈은 이제 울음도 그쳤는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놈의 곁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 반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임 사장님, 전지훈 씨도 일단은 공범 혐의로 연행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위놈은 공범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신락 같은 구원의 요청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박형 씨, 이놈은 공범이 아니오. 이놈은 그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사기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한심한 멍청이일 뿐이오. 일단 조사는 받게 하시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지. 다만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이 이놈이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오. 그리고 저는 놈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서방, 똑똑히 듣게. 너는 이제 빈털털이야. 네 명의로 된 재산은커녕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네 마지막 목숨줄은 살려주기로 했다.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이다. 제 말에 사위놈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한쪽 구석에서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딸 수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딸은 제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더욱 떨었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알겠냐. 아비의 말을 무시하고 사내의 허황된 말에 노란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저는 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저는 딸의 곁을 지나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딸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죠. 김 변호사님, 접니다. 임지철입니다. 예, 오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서류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우선 사기꾼 강철수에게 담보로 잡혔던 제 상가 건물, 계약 무효를 근거로 즉시 원상 복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제 모든 현금 자산은 전지훈 씨가 대표로 있던 글로리 투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제 할 말만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제가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남은 모든 자산과 제 지분 전체를 외손주 임은준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관리인이 되고 제 딸 임수진을 두 번째 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단, 임수진은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단 1원에도 손을 댈 수 없으며 전지훈 씨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십시오. 제 말을 듣고 있던 딸 수진이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싹 다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전지훈이가 세웠던 그 허황된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그 잿더미 위에 내가 내 방식대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더 이상 오만한 사위놈이 아니라 이 할애비와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날 내 딸과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받았을 내 손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딸을 내려다보았어요. 딸은 제 말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남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아비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자식의 미래까지 제 손으로 망칠 뻔했다는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딸의 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질서 위에서 저 임지철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 길고 힘든 과정뿐이었죠. 그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투자 설명회장은 처참했습니다. 엎어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잔, 그리고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마치 전쟁터의 폐허를 연상시켰죠. 그 한복판에서 제 사위 전지훈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놈의 어깨는 형편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넋이 나간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제게 이끌려 걸을 뿐이었죠.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길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이 흘리는 눈물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과오를 씻어내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고통의 대가였으니까요. 며칠 뒤 사위놈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강철수의 범죄 행각을 제가 처음부터 인지하고 함정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참작되어 사위놈은 사기 공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박 반장의 말에 따르면 사위놈은 사기꾼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피한 것이 세상의 심판까지 피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사위놈이 집으로 돌아온 날,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물론 그 집은 놈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제 낡고 소박한 시골집이었죠. 사위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이 역시 눈이 퉁퉁 부은 채 침묵을 지켰고
외손주 은준이는 이 모든 무거운 분위기를 감당하기 힘든 듯 제 등 뒤에 숨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놈들에게 현실을 직시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통화를 마쳤다. 전서방, 너는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강철수와 함께 벌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민사상 채무는 고스란히 네가 떠안아야 할 게다. 네 명의로 된 아파트, 차, 주식 계좌. 아마 전부 다 차압당해도 빚을 다 갚기는 힘들 게다. 제 냉정한 말에 사위놈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죠. 앞으로 너희는 빈털털이다. 아니,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지. 그러니 오늘부로 너희가 살던 그 번쩍이는 아파트는 정리하고 타던 외제차도 팔아라. 수진이, 너는 네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전부 처분해서 빚 갚는 데 보태거라. 아, 아빠. 딸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너희 세 식구는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게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놈들이 살던 세상과 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때 저를 낡고 멍청한 늙은이라며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놈들이 이제는 제 집의 작은 방 한 칸에 몸을 의탁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내리는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서는 낯선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법원과 은행에서 날아온 빚독촉장들이 매일같이 우편함에 쌓였고 딸 수진이는 자신이 아끼던 옷과 가방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제 딸이 이제는 푼돈을 아끼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사위놈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장인어른의 집에 얹혀 산다는 굴욕감에 휩싸여 폐인처럼 지냈죠. 저는 그런 놈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바닥을 치고 제 발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준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늘 최고급 장난감과 비싼 옷에 둘러싸여 살던 아이는 하루아셔먼에 모든 것을 빼앗긴 셈이었죠. 아이는 떼를 쓰고 울며불며 예전 집으로 돌아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기만 했고 사위놈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준이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가난해요? 우리 아빠는 이제 멍청이가 된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은준아, 가난한 건 조금 불편한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그리고 네 아빠는 멍청이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공부를 시작한 거란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 법을 말이야. 그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은준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 있을 게야. 그러니 우리 은준이가 아빠를 좀 도와줘야겠지?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무너진 집의 기둥을 저 혼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그리고 어린 손주까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야만 이 집은 다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은 채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놈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놈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썩은 상처는 놔두면 골마 터지는 법, 당장은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놈이 자고 있는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전서방,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잠만 잘 텐가. 당장 일어나서 나 좀 따라 나서게. 놈은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볼 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딜 갑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입니다.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패배감에 젖어 내뱉는 놈의 목소리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네가 죽고 사는 건 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네게는 아직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있는 놈이야.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시련에 좌절해서야 쓰겠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와. 제 불호령에 사위놈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놈을 제 낡은 트럭에 태우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놈은 차에 타는 내내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제가 놈을 데려간 곳은 시장에서도 가장 크고 정신없는 설렁탕 집의 뒷골목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식당 주인은 저와는 수십 년을 형님 동생하며 지낸 사이였습니다. 형님, 이놈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기로 한 제 사위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놈한테 이 가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굳은 일을 시켜주십시오. 꾀부리거나 불평하면 저한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습니다. 제 말에 식당 주인은 껄껄 웃으며 사위놈의 어깨를 툭 쳤고 사위놈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직 글로리 투자의 부사장이었던 전지훈의 첫 직장은 설렁탕 집의 주방 보조 겸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놈의 첫날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온 놈이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와 씨름하려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죠. 뜨거운 물에 손은 퉁퉁 불었고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손님들이 남긴 깍두기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더군요. 한때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던 놈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멀리서 그런 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놈은 지금 밥 한 그릇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그 밥 한 그릇의 무게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딸 수진이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낡은 가계부 한 권과 일주일에 쓸 생활비 1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살림은 네가 맡는다. 이 돈으로 우리 네 식구가 일주일을 살아야 한다.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모든 지출 내역은 이 가계부에 꼼꼼하게 기록해서 매주 나에게 검사를 받도록 해라. 한때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던 딸에게 일주일 10만 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딸은 울상이 되어 시장으로 향했죠. 저는 몰래 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은 시장 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에 얼마인지 두부 한 모에 얼마인지도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죠. 시장 상인들의 기세에 눌려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딸은 점점 시장의 생리를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싼 가게를 찾기 위해 시장을 몇 바퀴씩 돌고 덤을 얻어내기 위해 상인들에게 애교 섞인 흥정을 하기도 했죠. 저녁이 되면 가계부를 앞에 놓고 끙끙대며 돈 계산을 했습니다. 돈이 몇백 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잠도 자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내려 애를 썼죠. 딸은 그렇게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돈의 가치와 살림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 은준이의 교육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더 이상 글자나 숫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채소에 물을 주고 낡은 호미로 김을 매는 제 옆에서
은준이는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파며 놀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상추와 깻잎을 구분하는 법을, 벌레 먹은 잎사귀를 떼어주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땅과 햇살과 바람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뒤편의 낡은 창고를 수리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을 떼어내고 낡은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구멍난 지붕을 새로 잇는 작업을 했죠. 은준이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을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에 망치를 쥐어주고 못 박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삐뚤빼뚤 서툴게 박힌 못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크게 칭찬해 주었죠. 우리 은준이가 박은 이 못 덕분에 이제 이 창고는 10년은 더 끄떡없겠구나. 정말 대단하다 우리 강아지. 제 칭찬에 아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장난감을 사는 즐거움이 아닌 무언가를 제 손으로 직접 고치고 만들어내는 성취의 기쁨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사위놈과 시장에서 사온 채소를 다듬고 있는 딸과 제 옆에서 종알거리며 창고 수리 경험을 자랑하는 손주를 보며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의 무게를 배우며 아주 느리지만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위놈은 이제 설렁탕집 주방의 어엿한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상으로 출근하던 놈이 이제는 제법 이마에 밴 땀을 훔치며 보람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놈의 거칠어진 손에는 과거의 허영심 대신 정직한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살림의 여왕이 다 되어갔습니다. 10만 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것은 물론 쪼개고 아껴서 저금을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죠. 더 이상 화려한 옷이나 명품 가방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떨이로 사온 천으로 은준이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는 소박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손주 은준이는 흙냄새와 풀냄새를 좋아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최신형 태블릿 대신 제 낡은 연장 상자를 보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돈 많이 벌어라는 인사 대신 땀 흘리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죠.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죠. 저희는 한 집에 살며 서로에게 익숙해졌지만 과거의 상처와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위놈은 여전히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 역시 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놈이 한 달치 월급이 담긴 봉투를 들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1년간 놈은 단 한 번도 제게 월급 봉투를 내민 적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버님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이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 아버님께 진 빚을 생각하면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이 집을 나가서 저희 세 식구 떳떳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놈이 내민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다시 놈의 손에 쥐어주었죠. 이 돈은 내가 아니라 네 아내와 자식을 위해 쓰거라. 그리고 나가는 건 허락 못한다. 아버님, 아직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이대로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두고 살 텐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제 말에 사위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놈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게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능멸했던 일,
제 딸의 눈을 멀게 했던 일, 가정을 파탄의 지경까지 몰고 갔던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놈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제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놈의 뜨거운 눈물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딸과 사위를 위해 손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와 손주 녀석과 함께 쪘던 감자,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막걸리 한 병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죠. 저희 네 식구는 그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막걸리 잔을 채워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자, 한 잔 받게. 오늘부터 자네는 내 사위이자 이 집의 떳떳한 가장이다. 사위놈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딸 수진이의 눈에도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용서의 첫 싹은 그렇게 소박한 밥상 위에서 조용히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예전에 사위놈을 험담하던 상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더니 여전히 사위놈을 비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 잘난 사위는 아직도 식당에서 그릇 닦는다면서요? 그 순간 제 뒤에 숨어있던 은준이가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빠 욕하지 마세요. 작은 아이의 당찬 외침에 어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매일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은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상인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들으셨소? 내 사위는 내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놈은 여전히 설렁탕 집에서 일했지만 더 이상 불행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고 가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예전 사업가 시절의 열정을 되찾았죠. 그는 이제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기쁨을 아는 진짜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1년 전 그날처럼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죠. 사위놈은 땀 흘려번 돈으로 사온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주었고 딸 수진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손주 은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년 전 강철수에게 모든 것을 잃었던 희망식당의 여사장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한결 편안하고 밝아져 있었죠. 어르신 잘 지내셨지에. 제가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 도움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쳐 강철수의 은닉 재산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부산에 내려가 예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아담한 돼지국밥집을 새로 열었다고 했죠. 그녀는 마침 주방 일을 돕던 제 사위와 마주쳤습니다. 사위놈은 고개를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사위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지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에.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면 꼭 좋은 날이 올 깁니다. 과거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제 사위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길고 긴 싸움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사위놈이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죠. 아버님, 제가 밤낮으로 고민해서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저는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보양식 새벽 배달 서비스라는 사업 계획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식당 손님들 중에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했죠. 그의 계획서에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이나 일확천금의 욕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진심과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실현 가능한 예산 계획이 담겨 있었죠.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돈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 계획이 아버님 보시기에도 괜찮은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께서도 이 사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은준이 앞으로 해두신 신탁 자금에서 아주 조금만 정식으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겠습니다. 아버님 돈을 거저먹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지혜와 믿음을 빌려 제 힘으로 떳떳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제 앞에서 긴장한 채 저를 바라보는 사위놈의 얼굴을 보았죠. 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땀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건강한 자신감과 진정한 가장의 책임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놈의 사업 계획서 첫 장에 힘껏 찍어주었습니다. 해보거라.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업이라면 이 애비가 보증을 서주마. 제 허락에 사위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가족은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다 함께 감을 땄어요. 사위놈이 장대로 감을 따면 저와 은준이가 광주리에 감을 담고 딸은 툇마루에 앉아 그 감을 예쁘게 깎았죠. 저희는 그렇게 딴 감으로 곶감을 만들어 사위놈이 새로 시작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네 어르신들께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앉아 정답게 웃고 떠들며 함께 일하는 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콩가루처럼 흩어져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혔던 우리였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시련이라는 것엔 비바람을 함께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하나의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멍청해서 돈 못 버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행복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었죠. 제 옆에 다가와 앉은 손주 은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멀리서 불어오는 상쾌한 가을바람에 잘 마른 곶감의 달콤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